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이 집 비워. 그 말에 아들 민준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서연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멈췄죠. 제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배신감과 서운함, 그리고 오늘 새벽 시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셋이 된 영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숙 할매라고 부르지만 그 호칭이 어쩐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나 강렬하고도 아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섣불리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삶의 한 조각을 꺼내어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공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 동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던 해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사는 밤에 지내는 거지만 저는 늘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준비하곤 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만들다 보면 제 곁에 없는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새벽 5시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제 마음은 늘 그랬듯 왠지 모르게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7년째 단 한 번도 남편의 제사에 와주지 않는 아들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바쁘다고, 서연이는 아이가 아프다고 매년 새로운 핑계들을 대며 제 발걸음을 돌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래, 바쁘겠지. 우리 아들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새벽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도미 한 마리를 고르고 있는데 저만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시장은 냄새가 좀 심하네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제 아들 민준이가 커다란 카트를 끌고 있었고요. 카트 위에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큼지막한 한우 등심 덩어리, 붉은 빛이 선명한 홍도라지, 갖가지 진귀한 산의 진미까지. 그들을 따라가 보니 서연의 친정어머니인 사돈이 상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일의 효자라. 처가 제사엔 늘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장을 봐줘. 그 목소리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가 제사에는 그렇게 바쁘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처가 제사를 위해서는 이 새벽부터 1등급 한우를 사러 나왔다고? 제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그대로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서연과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마치 둑이 터진 듯 밀려들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너희는 나를,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나 우습게 여겼던 거니?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남편이 남겨준 이 집과 관련된 서류들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랴부랴 달려온 민준과 서연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서류야. 아직도 내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민준과 서연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 처가 제사는 새벽부터 챙기면서 친가 제사는 7년째 안 오니? 내가 SNS에서 네가 골프 치고 다니는 것도 다 봤어. 그리고 오늘 새벽 시장에서도 너희를 봤지. 거짓말로 핑계대고 처가 제사만 챙기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 비워. 제 말을 들은 민주는 두 손을 비비며 엄마, 설마 제사 몇 번 건너뛰었다고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몇 번 건너뛴 게 아니라 7년을 속였지. 효도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말이나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분노,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렴. 제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천둥이 치는 듯했을 겁니다. 서연은 어머니, 일주일은 너무 촉박해요. 10일로라도 바꿔주세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하며 울먹였고 민주는 야, 엄마, 다은이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라며 손녀를 핑계로 제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손녀 다은이를 생각하면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을 나를 우습게 보고 살 테니 이제는 단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다은이 걱정은 그만두렴. 너희가 진작에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을 기리는 내 마음을 존중해주고 직접 발로 찾아와 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지. 너희는 7년 동안 그 발걸음 한 번 내딛지 않았잖아.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별다른 대책 없이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다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혼잣말을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툴툴거리는 소리, 서연이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다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고 제 마음 한 구석도 텅 빈 것만 같았어요. 며칠이 흘렀을까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은행 대출이 안 돼. 아무래도 이 집을 담보로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참 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내용이라니 제 마음은 실망을 넘어선 허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내가 누군지 착각하는구나. 지금은 날 너무하다고 밖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건데? 이 집은 이미 네가 떠났잖아. 너 스스로 알아서 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었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서연이도 비슷한 식으로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용서를 빌고 너희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까지 홀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난 생각도 안 할 거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면당했던 제 마음을 그들도 조금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민준과 서연은 집을 알아보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땅한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찾기가 어려워 매일 밤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돈 쪽에서도 예전처럼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자 우리 집도 사정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동안 민준과 서연이 그렇게나 챙기던 처가에서도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효도는 발걸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제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곳저곳을 오가는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이 집은 저에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나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텅 빈 집에서 저는 차분하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앨범을 펼쳐보니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제 젊은 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집이 아직은 낯설었던 결혼 초, 동철 씨와 함께 했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작은 빌라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매일매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았었습니다. 남편은 뼈 빠지게 일했고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하게 가정을 지켰죠. 그렇게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 지금의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민준이를 키우며 쌓아온 사랑과 추억이 켜켜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집을 제 명의로 남겨주었을 때 저는 그저 여보, 고마워. 내가 이 집 잘 지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굳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가족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 신혼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세금이 부담돼요 하고 말했을 때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집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아, 이 집에서 시작해라. 엄마랑 가까우니 좋지 않니?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모두 웃으며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현이도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열심히 살게요 라며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었죠. 저는 그때 그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점점 엄마도 알잖아. 나 바빴어 같은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 했고, 서연이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꽤 계산적인 말들을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엔 친가 처가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일이 많고 민준 씨도 바빠서 피곤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뼈 있는 생각들이 제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특히 남편 동철 씨의 제사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워크숍이 있다, 다은이 발표회가 있다는 그들의 말에 저는 그저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핑계들은 점점 더 그럴듯해졌고, 저는 내심 올해는 오겠지 하는 기대를 품는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벌써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말입니다. SNS는 저에게 또 다른 서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의 SNS를 슬쩍 들여다보면 제사 전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서연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던 그 시간이 골프 치고 커피 마시는 데 쓰이고 있었구나. 거짓말까지 해가며 제사를 피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삼켰습니다. 괜히 이야기해서 분위기 나빠지게 만들지 말자. 어차피 남편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제 마음 속에 먼지처럼 쌓인 서운함은 어느덧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돌덩이가 마침내 깨져버린 것이 바로 그날 새벽 시장에서의 충격적인 목격이었죠. 그날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이 소중한 추억의 공간을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효도는 발걸음으로 하는 거지 말이나 SNS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고 민준과 서연은 정말로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짐 나르는 소리에 가슴이 콕콕 쑤셨지만 저는 일부러 현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한 아쉬움을 보여 괜한 갈등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였죠. 텅 빈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준이가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참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눈빛으로 집을 올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거니? 그들이 이사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 서연이랑 맨날 싸우고 여기 월세도 너무 비싸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골프 치고 처가 제사 챙기느라 바쁠 때 엄마는 매년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다. 그땐 내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잖아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준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엄마도 힘들어서 너희를 봐줄 수 없어.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친척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으면 되겠니? 제사 몇 번 빠진 게 그리 대수라고. 그들의 말에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머니, 그 몇 번이 벌써 7년입니다. 게다가 남의 집 제사는 새벽부터 한우까지 사들고 가면서 자기 아버지 제사는 거짓말로 외면하는 게 과연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소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단호한 말에 친척들은 헛웃음을 내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제가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 엄마로 비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손녀 다은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쇼핑센터 식당가에서 다은이를 마주쳤습니다. 조용히 혼자 분식을 먹고 있는 다은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다은아, 혼자 왔니? 새로 이사 간 곳은 괜찮아? 제 물음에 다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엄마 아빠가 제사 안 가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리긴 하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나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죠. 하지만 다은이의 다음 말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할미가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빠가 진심으로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줘야 해라고 말해 주었죠. 다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헤어지는 길에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면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흘러갔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집을 비운 뒤에도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민준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엄마가 우리를 내쫓았다며 밖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결심이 흔들릴까봐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을이 되어 낙엽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은행 대출이 안 돼. 이 집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참 만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면서
정작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으니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나를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밖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거 다 들었어. 그런 식으로 살 거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에도 민준과 서연은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까지 홀대한 건 큰 잘못이다. 그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제가 딱 잘라 말할 때마다 민주는 화가 났는지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가까워지기는커녕 서로의 마음만 더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시간은 쉼 없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릴 때마다 이제 또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으로는 올해도 안 오겠지 하고 체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는 올지도 몰라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는 제 자신이 야속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가도 문득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숟가락을 놓기도 했죠. 하지만 아니야. 단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다시 새벽부터 전통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시장통은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코끝이 시렸지만 저는 묵묵히 도미와 북어를 골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곳에서 그들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올해도 혼자겠지. 이미 익숙해졌잖아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아침부터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상위에 모셔두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를 손질해 노릇하게 굽고 북어는 부드럽게 끓여 국물 맛을 냈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고 나물도 정성껏 무쳤어요.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는 건 고된 일이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마치 무거운 돌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시간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제사를 지내야 할 밤이 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앞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홀로 상 앞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 이렇게 잘 차렸지. 올해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못 왔나 봐. 많이 보고 싶지. 제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어느새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밖에서 똑똑 하는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뜻밖의 소리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어요. 누구지? 이런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민준과 서현 그리고 다은이가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 모두 오랜 장마를 겪은 듯 초췌한 얼굴이었고 민준은 한 손에 향을, 서현은 작은 떡 한 접시를 들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어떻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차분한 척 물었습니다. 왜 왔니? 작년까지는 안 오더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7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옆에 서연이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우매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덧붙였죠. 다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고개를 숙였고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살짝 물이 흐르려 하는 순간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주는 조용히 향을 피워 올렸고 서연은 낡은 상자에서 떡과 과일을 꺼내
제사상 한쪽에 소박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제사상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준비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올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제가 가장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도 말없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준 상처가 너무나 깊었으니까요. 민준과 서연이 동시에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이란 세월 참 길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핑계도 여러 가지였지. 회사 워크숍이다. 아이 발표회다. 몸살이다. 그러면서 처가 제사엔 홍도라지 사러 다니고 제가 덤덤하게 지난날의 거짓말들을 읊자 민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도 말이 없었고요. 그래,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일 의향은 있다. 하지만 내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이 집 열쇠를 쥐어줄 순 없어. 제 말에 민준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은 당분간 그냥 내 거야. 이 열쇠는 내가 먼저 줄 일은 없을 거다. 너희가 진심으로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다시 열쇠를 꺼내 줄지도 모르지.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설마 제사 몇 번 건너뛰었다고 우리를 길바닥에 내놓다니요. 민주는 무릎을 꿇은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죠.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의 말이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사 몇 번 건너뛴 게 아니라 7년을 속였지. 효도는 발걸음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거짓말로 핑계대고 실제로는 처가 제사만 챙기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순간 서연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제게 달려들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10일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당장에 집을 빼라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다은이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 집에서 살 때 너희는 다은이 걱정 안 했니? 나도 다은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하지만 너희가 진작에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만 여겼잖아. 나를,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30일 안에 집을 비우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 민준과 서연은 별다른 대책 없이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그들에게 휘둘릴 거야 하는 단호한 결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며칠 뒤 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네 집에서도 우리를 안 받아주겠대.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던 장모님이 막상 우리가 갈 곳 없어지니까 우리 집은 방도 없고 사정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골프 치러 다니고 한우 사들고 다닐 땐 몰랐던 현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니? 라는 생각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죠. 얼마 후 그들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고급 가전과 가구들을 중고로 내놓고 15평 남짓한 작은 투룸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서류 문제로 뭔가 사인받으러 잠깐 왔다가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남편 영정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는 민준의 모습에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그 사이 손녀 다은이는
별말 없이 조용히 부모의 행동을 따라다닌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본인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격변을 겪어야 하나 싶어 한 번쯤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사 때조차 오지 않던 민준과 서연을 생각하면 제가 직접 나서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들은 10일 안에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짐을 나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제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던 예능 프로그램 소리, 서연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소리, 다은이가 뛰어다니며 웃던 소리까지 적적할 틈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이 집이 텅 빈 것만 같았죠. 저는 새벽에 종종 깨어나 늘 하던 대로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물을 끓이고 남편의 영정 앞에 밥 한 공기를 올려놓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나 혼자 이 집에 남겨진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나 봐. 종종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지만 이건 내 결정이니까 흔들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 사이 민준과 서연은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알아보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매일 밤 동분서주한다고 하더군요. 대출도 거절당했다니 그야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다은이의 학원비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다은이가 예체능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젠 한두 군데만 겨우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다은이를 마주쳤습니다. 큰 쇼핑센터 안의 한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앉아있는 다은이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분식 같은 것을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표정이 영 밝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죠. 다은아, 혼자 왔니? 다은이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빈자리에 같이 앉아 다은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새로 이사 간 곳은 불편하지 않니? 다은이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많이 불편해요. 작은 방 2개짜리인데 엄마 아빠랑 셋이 간신히 지내고 있어요. 마음도 좀 불편하고 라며 살짝 고개를 떨궜죠. 그 말에 제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그래도 꼭 견뎌야 해. 내가 버티면 내 부모도 언젠간 정신 차릴 거야 라는 말뿐이었죠. 그런데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깨물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게 묻는 겁니다. 할머니, 그러면 저희 정말 다시는 할머니랑 못 사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이 작은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제야 저는 제 단호함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은이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건 아니야. 할미가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빠가 진심으로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나한테 사과도 하고. 다은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슬픔이 가득했죠. 그날 헤어지는 길에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도 민준과 서연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준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엄마가 우리를 내쫓았다며 밖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죠. 몇몇 친척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영수가 너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7년 동안 거짓말과 외면으로 저를 속였는데 그게 과연 사소한 일일까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게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남편의 제삿날이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마음을 비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혼자겠지. 이미 익숙해졌잖아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여보,
올해는 민준이가 오려나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낡은 상자를 들고 다시 제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서연, 그리고 다은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옷차림,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낡은 상자까지.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주는 한 손에 향을, 서연은 작은 떡 한 접시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애써 차분한 척했습니다. 왜 왔니? 작년까지는 안 오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7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말에 서연이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우매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덧붙였죠. 다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강물 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살짝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낡은 상자 안에는 떡이며 과일, 향초가 몇 개 들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소박했지만 그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향을 피워 올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제가 가장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도 따라서 고개를 깊이 숙여 저를 올렸죠. 그 뒤에 민준과 서연이 동시에 제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은이도 같이 절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야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7년이란 세월 참 길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아니. 핑계도 여러 가지였지. 회사 워크숍이다. 아이 발표회다. 몸살이다. 그러면서 처가 제사엔 홍도라지 사러 다니고 민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도 말이 없었고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일 의향은 있다. 하지만 내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열쇠를 쥐어줄 순 없어. 이 집은 당분간 그냥 내 거야. 이 열쇠 내가 먼저 줄 일은 없다. 너희가 진심으로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다시 열쇠를 꺼내줄지도 모르지. 제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희에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 모습이 어딘가 옛날 어린아이처럼 겁 많고 순수해 보였죠.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 정말 다를 거예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누른 거죠. 그러다 대충 분위기가 정리되고 제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의 영정사진 뒤에서 은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지만 꾹 참으면서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답니다. 여보,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왔나 봐요. 그래도 우리도 좀 받아줍시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이 발걸음은 귀한 거잖아. 제사가 끝난 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밥만 먹고 가.
그래도 아직 이 집에서 잘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서연은 이 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냥 참고 부엌에 차려놓은 밥이나 먹자 했죠. 그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민준과 서연은 자기들이 직접 가져온 떡도 내놓으며 좀 모자라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고맙다 하고 있었죠. 다은이는 숟가락을 쥐고 여기저기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어색한 거죠.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친 뒤 아이는 제게 와서 할머니, 오늘은 저희도 밤새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늘은 어렵다. 대신 주말에 한 번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때 같이 할아버지 산소에도 가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정말이죠? 하고 살짝 웃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자연스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부부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연락을 해왔어요. 가끔은 다은이가 혼자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죠. 저도 투룸에서 셋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그런 고생이 있어야 진짜 효도를 깨닫지 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해 와서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 처가 제사도 미리 일정 조정해서 아버님 제사 먼저 챙기려고 해요. 혹시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면 같이 전통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차례상 준비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전엔 듣도 보도 못한 태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웬일이래 하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 했어요. 다음 주가 되어 저와 서연이 그리고 민준 셋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새벽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서연이는 코를 막거나 투덜대지 않고 직접 생선 가게 주인과 흥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도미 한 마리 얼마예요? 조금 크네요. 아버님이 생전 도미찜을 좋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하면서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니 적어도 할 건 하려고 애쓰는구나 싶어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가방을 챙겨주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면서 뭔가 어색한 웃음도 지었어요. 엄마, 나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예전엔 골프 치러 다녔지만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미안했어. 진짜. 저는 그 말에 대꾸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조금 늦었지만 늦게라도 철들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을 다 돌고 집에 돌아와서 셋이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채소를 썰면서 어머님, 이건 이렇게 썰면 되나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래, 적당히 길쭉하게 너무 굵지 않게 손 다치지 말고 하면서 지도해줬죠. 예전 같으면 어머님, 전 이런 거 못해요. 손에 냄새 배면 어쩌죠? 하며 투덜댔을 텐데 이제는 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오기로 표정 관리는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흐뭇했답니다. 한편 민준이는 동태포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떡도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니 어릴 때 제가 민준아, 요리 좀 배워둬. 언젠가 너도 혼자서 해 먹어야 할 날이 있어. 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땐 엄마, 남자가 무슨 요리야? 하던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부엌을 누비고 있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덧 제사상이 차려지고 남편 영정 앞에 음식을 정갈하게 올렸습니다. 민준 부부는 나란히 앉아서 한복까지 챙겨 입고 저를 올렸어요. 예전처럼 시간이 없다며 대충 하자던 말은 전혀 없었고
아주 차분하고 공손하게 모든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이 철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사를 마치고 민준 부부가 저에게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민준은 엄마, 저희가 이제까지 정말 철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보니 친가 제사라는 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어머님, 그동안 친정 위주로만 움직이면서 여기 제사를 홀대한 게 후회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둘 다 균형 있게 챙길게요. 아니, 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할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그러고 나서 밥 비우고 부엌 정리를 하는데 민준이 헛기침을 하더니 엄마, 저희 이제 돌아와도 될까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못 본 척 그릇을 닦으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잖아. 나도 너희가 언제까지나 밖에서 떠돌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에 풀긴 어렵지. 신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고 투덜댔겠지만 이젠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아, 정말 변하긴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민준 부부 사이에 묘한 거리가 생겼지만 그건 예전처럼 제가 무조건 주고 이들이 당연히 누리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노력하며 서운함이 생기면 말로 풀어보려 애쓰는 관계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중이죠. 손녀 다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니, 저 오늘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갈게요라며 씩씩하게 말하곤 해요. 어쩌다 저희 집에 들르면 나중에 아빠랑 엄마랑 꼭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라고 속삭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저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 하고 미소로 답해줄 뿐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 다시 한번 제게 진지하게 묻더군요. 엄마, 정말 열쇠를 주실 때가 오긴 올까요? 저는 묵묵히 남편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난 뒤 말했어요. 효도가 말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된다고 확신이 들면 내가 먼저 그 열쇠를 꺼내줄 거야. 그동안 내가 충분히 지켜보고 느끼면 말이다. 그러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보여드릴게요. 하고 결의를 다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철들었을까?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래도 오늘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나아요. 효도를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보니 기분이 좋긴 하네. 당신이 보고 있다면 조금씩 지켜봐 줘요.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와 강요를 전부 내려놓은 자리에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찾아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진짜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챙기고 싶다고 말하니 그제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기대와 강요가 있었을 땐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정작 그걸 내려놓으니 스스로 손 내밀고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어요. 물론 언젠가 다시 이 집에서 우리 셋이 둘러앉아 밥 먹고 다은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서연이랑 부엌에서 요리를 함께하는 날이 오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릴 작정이에요. 진정한 효도란 일회성으로 엄마, 미안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부모를 존중하고 기억하며 마음을 쓰는 거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결심에 후회는 없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진짜 서로를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남편 제사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늘 빠지던 그 시절로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 부부도
다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고, 효도는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자식인데 좀 더 봐줘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만큼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70세 인생을 살아보니 늘 확인하는 진리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억지나 거짓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나 가족 간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하죠. 아들 부부가 정말로 친가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비로소 제 마음도 문을 열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길고 긴 제 한숨과 서운함,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작은 희망까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식과의 갈등 혹은 가족 간의 서운함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위로받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론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이 가족이겠죠.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효도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집 열쇠는 아들 부부가 정말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면 제가 조용히 꺼내 손에 쥐어줄 거랍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이나 서운함, 혹은 효도에 관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냄새나 진짜 미치겠어. 어디 요양원이라도 보내든가 해야지. 작은 방 안 살금살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미수는 손에 설거지거리를 쥔 채 멈춰선 상태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엌과 이어진 거실, 거기서 몇 걸음 떨어진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들려온 말은 분명했죠. 내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데 그 노인네 냄새 때문에 요즘 숨이 막혀. 세탁기에 같이 돌릴 수도 없고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흐르던 물줄기를 잠그고 젖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서 자신이 불쾌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박미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속마음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처럼 외롭지 않은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는 친구들과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멈춰선 미수는 숨을 들이쉬려다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네 속마음이었구나. 그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서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났다기보다 참 서글펐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살기로 했던 집, 며느리와 아들이 힘들어하니 기꺼이 내놓은 내 집, 그런 공간 안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는 말로 내 존재를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 거기서 들려온 또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왜 저런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야? 진짜 이해 안 돼. 그날 밤 박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돌아 누웠고 고요한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비치는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박미순이 등을 돌린 채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뚝 멈췄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자요? 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자려던 참이다. 지훈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녀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일을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들었어요, 다. 그 한마디는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그러나 동시에 따뜻하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건 작은 전기방석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마다 허리가 시리다고 한 그녀의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날 밤 박미수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밝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아, 나 오늘 도서관 좀 들렀다 올게. 그래요. 다녀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나영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의 된장국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우유와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로 지훈의 발끝이 아주 천천히 나영의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영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속 완벽한 육아, 아침 루틴, 건강식 식단을 공유하는 게시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는 저런 삶 살지 난 진짜. 입가엔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엔 뭔가를 가볍게 여기는 무심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미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잔반 하나하나를 별도로 분리수거통에 담았습니다. 지우는 일어나며 나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늦어? 응. 팀 미팅 끝나고 술 약속도 있어. 엄마랑 저녁은 알아서 드셔. 그 대답은 무심했지만 미수는 늘 그래왔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진 말. 아, 냄새나는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내 옷에 냄새 배어서 민망했어요. 그 말에 숟가락을 집으려던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와는 달리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손엔 평소와 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박미순이 앉아 있는 거실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수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그래? 지우는 거실 TV를 끄고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이제는 엄마도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더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야 뭐 괜찮아. 다들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살짝 굳은 흔적, 세월의 주름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깔끔한 실버 계약서, 파일과 안내 책자,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 라일락 요양하우스. 엄마, 여기 한 번만 가봐요. 엄마가 원하면 안 옮기셔도 되고.
그냥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박미수는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지만 곧 지훈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다는 걸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미소를 흘렸습니다. 넌 내 마누라가 뭐라 그랬는지는 알고 있니? 지훈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 안 해도 다 들었어요. 박미수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삼켰던 수많은 모욕과 그 모든 걸 감싸 안으며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번 삼켰습니다. 이번엔 화가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저장된 이름. 이나영 아내. 그는 그 진동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은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에 퍼져 있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변화의 신호처럼 박미순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이었다. 그날도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지훈이한테 전화 왔는데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대. 임신 후유증 때문에 많이 예민하다더라. 엄마가 좀 도와주러라는 건 어때? 그 말에 박미수는 고민 없이 짐을 쌌다. 아들 집은 직장 근처라 오가기도 멀고 신혼집이라도 크지 않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살아보면 알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녀는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새 수건을 사서 챙기고 주방엔 본가에서 가져온 양념이며 반찬들이 하나둘 채워졌다. 전날 나영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그 웃음에 박미수는 마음이 놓였다. 예쁘장한 얼굴, 또박또박한 말투.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참 다행이다 싶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다. 박미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나영의 빨랫감까지 챙겼다. 그녀는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힘들지 않게, 며느리가 더 지치지 않게. 그 마음 하나로 견뎌낸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함께 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나영의 말투엔 미묘한 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수건은 제 거예요. 앞으로는 따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된장찌개는 냄새가 좀 세잖아요. 저는 깔끔한 게 더 좋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민한 성격이겠거니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들 하니까. 박미수는 나름대로 맞춰가 보려 노력했다. 수건도 따로 챙기고 음식간도 가능한 한 심심하게 맞췄다. 그녀는 나영의 입맛을 살피며 된장국 하나 끓일 때도 고추장을 뺄까 말까 한참 고민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영 친구가 놀러 온다는 소식에 박미수는 사과를 곱게 깎아 작은 접시에 담아 문 앞에 내려놨다.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려던 찰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그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야, 진짜같이 사는 거 너무 답답해. 냄새도 냄새지만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뒤를 이어진 말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근데 시어머니 착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건 지훈이 앞에서만 그런 거지. 겉으론 웃어도 속은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 진짜 너무 고리타분해서 대화 자체가 안 돼. 그 말들이 그대로 가슴을 때린다.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내 말투, 음식, 냄새 하나까지도 조심하는데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다. 멍하니 주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다시 들여다봤다. 끓는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 더 뜨거웠다. 그날 저녁도 말없이 밥을 차렸고 된장국엔 고춧가루 하나 넣지 않았다.
나영의 입맛은 잘 맞았는지 국그릇을 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들을 줄이야 하고 쓸쓸히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운함은 천천히 축적되어 갔다. 박미수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신을 더 움츠리게 만들었다. 음식 냄새가 올라갈까봐 창문을 열어놓고 요리를 했고, 방에서는 항상 디퓨저를 켜두었다. 세탁기 돌리는 시간도 나영의 출근 이후로 미뤘다. 그렇게 지냈는데도 어느 날 나영은 또 말했다. 어머니, 옷에 냄새가 좀 많이 배는 것 같아요. 다른 세제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박미수는 조용히 슈퍼에 가서 비싸다는 향균 세제를 사왔다. 입구에서 계산하면서 지갑을 꺼내는 손이 괜히 허전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그 수고에 그저 혼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아들 지훈에게 말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막상 지훈을 마주하면 엄마, 요즘 나영이 많이 예민하지? 회사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대. 라는 말로 돌아왔다. 그 말에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아들은 자기 편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 역시 무심한 척하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밥을 차려놓으면 지우는 어김없이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 말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인사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씻겨 나가진 않았다. 박미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낮에는 근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용해졌다. 어느 날 딸 지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요즘 괜찮아? 목소리가 힘이 없어. 지훈이네 집에서 불편한 거 있어? 그 순간 박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지치긴 하지. 나도 나이 들었나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선 누군가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노인네 냄새. 그 말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딸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박미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따뜻한 물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니 가슴 한쪽이 알싸하게 저려왔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오래 참지 마. 예전부터 그랬잖아. 힘든 거 있으면 혼자 삼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훈이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나영이한테 덜 미안하려고 그러는 건지. 박미수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늦가을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넘어들며 그림자 하나를 길게 드리웠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올 때 품었던 기대들, 가족이니까 함께 웃고 살 줄 알았던 그 마음들이 하나 둘씩 바래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처음 보여줬던 웃음, 아들이 했던 엄마 걱정 마세요라는 말, 딸의 전화 한 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조각난 유리처럼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지혜야, 나 그냥 며칠 시골에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내 고모도 보고 싶고 잠깐 바람도 쐬고 오면 괜찮아질지도 모르지. 진짜 괜찮겠어? 나랑 같이 갈래? 아니야. 너는 애들 봐야 하잖아. 나 혼자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난 뒤 박미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요한 집안,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오직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귓가를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가슴 속에서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 그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박미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고
가는 길에 장도 볼 겸 겉옷 하나 챙겨 나왔다. 지훈아, 나 점심 조금 지나서 올 거야. 나영이한테는 전해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 준비를 마쳤고 박미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가득한 정적이 어색했다. TV도 꺼져 있고 조용한 집 안에 나영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던 찰나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영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미수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 점심 조금 지나서 들어온다고 지훈이한테 말했는데 아, 그랬어요? 지훈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저는 아기랑 둘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박미수는 말문이 막혔다. 미안해. 나영아, 다음부턴 꼭 너한테도 말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 입장이면 적어도 누구한테는 말씀을 주고 가셨어야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높아져 있었다. 박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신중하지 못했네라고 했지만 나영의 불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엄마가 되면 저절로 센스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외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다. 박미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채 나영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확실한 불만과 더는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야 하죠? 그 말에 미수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외출 문제는 아니었다. 나영아,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었니? 말해줘. 고치려고 노력할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영은 이미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상태였다. 불편한 거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해야 돼요? 냉장고 열면 된장 냄새 올라오는 거, 세탁기 돌릴 때마다 어머니 속옷이 섞여 있는 거, 부엌에서 식초 냄새 나는 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했어요. 박미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조심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구나. 네,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제 공간에서 제 아이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매일 아침부터 냄새나는 국물에 대답도 없이 주방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제 하루가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미수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지훈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영은 지훈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오빠, 마침 잘 왔어. 우리 이제 진짜로 정리 좀 하자. 지훈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나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영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영은 망설임 없이 쏟아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서 그래. 냄새, 생활습관, 말투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 매일 집에 들어오면 내 집 같지가 않아. 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들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듯한 눈치였다. 그럼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했어. 돌려서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반응이야. 알겠다. 조심하겠다 말뿐인 이에 진짜 바뀐 건 없어.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박미순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나영이 말했던 거 알고 있었어?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알았어. 그래서 나도 조심했어. 된장도 안 끓이고 빨래도 따로 했고 아침마다 디퓨저도 틀었고. 그 말에 나영이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걸 조심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텐 고통이었어요. 말끝이 매서웠다. 그 말이 박미순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식탁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그는 어디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었다. 박미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간다. 그래야 조용해질 테니까. 그 말에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엄마, 그건 괜찮아. 이 나이에 사람 하나 편하게 해주는 것도 이젠 어려운 일이구나 싶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거실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에 얹고 있었다. 박미수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손에 설거지 그릇을 들고 조용히 물을 틀었다. 수돗물 소리가 작게 울리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영 말도 조금은 이해해줘.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 육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말에 박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사람은 너희만이 아니야. 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어.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웃는 척하면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조금씩 젖기 시작했다. 내가 아침마다 된장국 끓이는 게 그렇게 불쾌했니? 젖은 수건 하나 같이 쓰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게 그렇게도 참기 힘든 일이었니? 박미순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지만 이미 그 손끝은 차가운 물보다 더 싸늘했다. 지훈아, 나는 말이다.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했고,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는 날에 내가 속이 뒤집혀도 밥상 차렸어. 그녀는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없이 그 옆에서 서 있는 거, 그게 제일 서운하더라. 그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영은 뒤를 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둘 사이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박미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앉아있을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나영이 아니라 지훈이었다는 것도. 박미수는 그 다음날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만 챙겨 집을 나섰다. 지훈도 나영도 아직 잠든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손잡이를 천천히 놓으며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그래도 내 자리 비켜줘서. 지하철을 타고 딸 지혜의 집이 있는 안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흘러갔다. 지혜는 예상보다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잠깐, 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박미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딸의 눈엔 그 미소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지혜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너무 기운 없어 보여. 박미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지혜야, 너 어렸을 땐 내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였는 줄 아니?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냄새난다였어. 논두렁 옆에서 일하고 오면 내 아빠도 이웃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말했지. 그땐 그냥 웃고 넘겼거든. 내가 열심히 산 흔적이니까. 박미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더라. 그녀는 그렇게 작은 찻잔을 든 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혜는 말없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미수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설마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박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보기 좋아서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었나 싶더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네 오빠도 나영이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차가 식고 공기마저 묵직해졌다. 박미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토해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걸음소리도 기침소리도 심지어 냉장고 여는 것도 눈치가 보여. 그녀의 눈가엔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 집에선 내가 존재 자체로 민폐였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지혜는 그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주방에서 물을 가져오며 눈시울을 꾹 눌러 닦았다. 엄마, 나 그냥 못 넘겨. 오빠한테도 말해야겠어. 아니야. 그냥 내 엄마가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게도 괜찮아. 이미 많이 지나왔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끝이 떨렸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없는 시간이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감쌌다.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들고 있던 캔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 발걸음을 돌렸다. 엄마한테 괜찮은지 전화라도 해볼까?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현관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나영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진짜 드디어 나가셨어. 나 오늘 아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집안에 내가 원하는 냄새만 나고 주방도 깨끗하고 살 것 같더라니까. 그 말에 지훈의 손에서 캔커피가 살짝 흔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은 뚜렷했다. 진짜 숨 막혔어. 지훈이 앞에선 착한 척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어쩌면 이렇게 오래 버텼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지훈은 가슴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조용히 국을 끓이고 한 발 한 발 소리 죽이며 다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순간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 솔직히 이 기회에 따로 살자고 말할까 싶어. 지훈이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지우는 그대로 문을 닫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의 눈에 비친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불은 꺼두고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가로등 불빛만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선 엄마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 자꾸 겹쳐졌다. 가방을 챙기던 그 손,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던 그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나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한텐 연락했어?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나영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어? 그 질문에 나영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아, 나 그냥 내 생활이 사라지는 느낌이 싫었어. 하루 종일 애 보고 일하다 보면 나도 지쳐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어머니까지 신경 쓰는 게 버거웠어. 근데 그게 숨소리조차 싫다고 말할 만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나영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 말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었는지 내가 이제야 알아버렸어. 나영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 그렇게 쉽게 내뱉지 마.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난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말이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엔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아무 말보다 더 무겁고 또렷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박미수는 딸 지혜의 집에서 지냈다. 큰 말 없이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밥을 차리고 다시 앉았다. 지혜는 어머니의 무표정 속에서 무너진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말없이 어머니 옆에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 지혜가 따뜻한 국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냥 이렇게 계속 계실 거야? 박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더라. 하지만 그렇게 도망쳐버리면 엄마가 받은 상처는 계속 그 자리에서 썩을 거야. 그 말에 박미수는 잠시 숟가락을 놓고 지혜를 바라봤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또 눈치 보며 살라는 거니? 다니, 이번엔 똑같이 해줘. 똑같이 되갚아줘, 엄마. 박미수는 놀란 얼굴로 지혜를 쳐다봤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평생 그렇게 조심만 하며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도 말 좀 하고 살아. 냄새 난다고? 그럼 더 진하게 끓여봐. 불편하다고? 불편한 게 뭔지 똑같이 보여줘. 지혜의 말에 박미수는 처음으로 웃음 같은 걸 흘렸다. 너 내 성격 참. 나 엄마 닮았거든. 근데 안 참는 버전. 그날 밤 박미수는 가방을 다시 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10시 15분 그녀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지훈이 문을 열자 당황한 얼굴로 엄마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올 줄 몰랐니? 이 집 아직 내 짐 좀 남아있더라고. 그날 오후 박미수는 장을 봐서 돌아왔다. 된장, 마늘, 파, 멸치, 그리고 묵은 김치까지. 평소보다 진한 냄새가 올라올 재료들로 장바구니를 꽉 채웠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큰 냄비를 꺼내 불을 올렸다. 들기름에 마늘을 볶아 향을 진하게 냈고 그 위에 된장을 푹 풀어 넣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 잠시 뒤 방 안에서 나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냄새가 집안에 너무... 박미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된장국 끓이고 있어. 며칠 못 먹으니까 입안이 허전하더라고. 근데 아기가 아직 자고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깨면 어쩌려고요? 잠은 다시 자면 되지. 어른은 끼니 놓치면 큰일 나. 그 말에 나영은 말문이 막혔다. 평소 같으면 바로 냄비 뚜껑을 덮고 미안하다며 한 걸음 물러섰을 텐데 오늘의 박미수는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설거지는 일부러 큰 소리 내며 했고 세탁기도 한낮에 돌렸다. 다 돌린 후엔 베란다에 내놓은 빨래에 자신의 수건과 속옷을 맨 앞에 걸었다. 나영은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바라보다 결국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얼굴이었다.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하던 시간들. 그건 온전한 평화도 존중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나영은 참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같이 못 지내겠어요. 박미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에 맞춰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혹시 기억은 하니? 그건 제가 잘못했단 뜻은 아니에요. 그렇겠지. 난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했으니까. 그 순간 지훈이 퇴근에 들어왔다. 둘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곤 신발도 벗기 전에 다가왔다. 또 무슨 일이야? 나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이대로 못 살아. 어머니가 아침부터 된장국 끓이고 설거지 소리 일부러 크게 내고 속옷까지 베란다에 걸어놓고
이건 그냥 반항이야.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박미순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젠 좀 말하면서 살려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에 들었던 나영의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쉰 뒤 말했다. 나영아, 이젠 엄마 편 좀 들어야겠다. 그 말에 나영은 눈을 크게 떴다. 오빠 무슨 말이야?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너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말없이 참는다고 다 괜찮은 거 아니거든. 지훈의 말에 박미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봤다. 아직은 서툴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덜 저미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의 말이 끝나고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싱크대 앞에 천천히 섰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식기건조대를 정리하던 중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안 들리는 척해도 다 들리고 모르는 척해도 다 느껴지거든. 그녀는 나영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낮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내 말에 상처받은 건 된장국, 냄새나 속옷 때문이 아니었어. 그 말 뒤에 깔린 당신은 우리 집에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날 무너지게 했어. 나영은 그제야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공기는 조용하고 무거웠다. 난 내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지훈이 엄마고 이 집에서 수고한 사람이기도 해. 누구보다 너희 둘 잘 되길 바랐고 내가 불편해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녀는 찬장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근데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내 마음 챙기며 살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되는 집이라면 정말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원하는 거냐? 그건 너희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박미순의 말은 분노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오래된 진심이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은 꺼지지 않은 채 늦도록 켜져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다. 박미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부엌에 섰다. 된장국을 끓이지는 않았지만 작은 밥상 하나를 정갈하게 차려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나서서 하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몫만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영도 달라졌다. 그녀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주방에 들어와 수저를 놓거나 아이 젖병을 씻으며 눈을 마주치려 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작은 변화의 신호였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고 아내가 건넨 반찬을 받아들었다. 그 평범한 아침 식탁 위에서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곱씹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애써야 하는 관계, 그건 가족이기에 더 필요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영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박미수는 설거지를 마친 후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나영은 머뭇거리다 그 앞에 살며시 앉았다. 어머니, 박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영의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땐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박미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무슨 마음으로 계셨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불편함이란 단어만 키워갔던 것 같아요. 박미수는 그제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누구나 자기 마음 챙기기도 버거운 날이 있거든. 나영은 눈을 살짝 떨구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모질게는 안 할게요. 아니, 그런 마음 안 먹을게요. 그 말은 완벽한 화해도 눈물의 포옹도 아니었지만 박미순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 그녀는 그 따뜻함을 조용히 차가 식어가는 컵에 담아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짙었던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듯했다. 주말 저녁, 지우는 가족 셋이 모인 식탁 앞에서 잠깐의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우리 한 번쯤 제대로 얘기해보자. 박미순과 나영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말없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도 나영이도 각자 너무 많이 참았는데 정작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그의 말에 박미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나영은 숨을 조용히 들이쉬었다. 이 집에서 셋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편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두 여자의 마음을 동시에 흔들었다. 지우는 식탁 중앙에 있는 국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국, 엄마가 매일 끓이던 거잖아. 예전엔 그냥 맛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왜 엄마가 늘 아침마다 국을 끓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말에 박미수는 조용히 웃었고 나영은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이젠 서로 말 좀 하면서 살자. 기분 나쁜 건 바로 얘기하고 좋은 건 더 자주 표현하고 우리 그렇게 좀 살아보자. 말끝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박미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자. 나영도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금은 뻣뻣하고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방으로 들어온 박미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걷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 나무숲이 살랑이고 멀리 아이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다. 작은 방, 불편한 주방, 낯선 냄새와 소리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들의 웃음과 손자의 첫 울음, 며느리의 처음 건넨 미소 같은 기억도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서 내 자리를 찾으려 했었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자리라는 건 얻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침대에 앉은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다리 위에 펼쳐놓았다. 지혜가 어릴 적 수놓아준 작은 꽃무늬 수건. 그 수건을 꼭 쥐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란 게 때로는 견디는 거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고 무엇보다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거더라.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다독임에 가까웠다. 그렇게 박미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용히 잠에 들었다.